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던 일본이 8강전에서 이란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일본은 후반 96분 인저리 타임에 이란의 자한 바크시에게 극장골을 내어주면서 2대1로 패하였습니다. 물론 이란 역시 네 번째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아시아 축구 최강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의 패배가 이변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A매치 평가전에서 독일을 4대1로 대파하는 등 탈아시아급의 전력을 자랑하면서 이번 대회 최고의 우승 확률을 부여받았던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란전의 패배는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을 것입니다. 물론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고 아무리 강한 팀이라고 해도 패배를 면할 수 없듯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일본이 이란에게 패했다고 해서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배한 원인적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반면 교사로 우리 대표팀의 전력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 축구 대표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축구의 가장 큰 장점은 선수들의 탄탄한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볼터치, 패스, 시야, 오프볼 움직임 등 축구의 기본적인 소양에 있어 일본 선수들은 안정된 기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언급하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감독이었던 트루시에가 그 기반을 다져놓은 것으로 그 이후로부터 일본 축구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축구는 이러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정교한 패스를 활용한 티키타카를 기반으로 하는 견고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된 기본기와 견고한 조직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의 강팀 국가들을 상대할 때도 자신들의 축구를 구사하면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탄탄한 기본기와 조직력으로 미들에서 압박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또는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점유율이 확보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상대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후방 빌드업에서 미들로의 진출과 이어지는 공격 라인으로의 연결이 상당히 유연하게 보이는 것도 일본 축구의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일본이 안정된 시스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일본 축구는 경기 내내 특별하게 조직력이 흔들린다거나 어이없는 위기에서 허우적대는 그림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형화된 시스템을 고집하다 보니 그 반대급부로 상대의 창의적인 플레이나 변칙적인 공격에는 허점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또 하나의 장점은 두터운 선수층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보았듯이 일본의 모리야스 감독은 거의 더블 스쿼드로 선수들을 운영하였습니다. 대다수 선수들이 유럽파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파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할 정도로 일본의 선수층은 매우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주로 미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두터운 선수층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일본이 선수 빈곤을 겪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은 기본기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축구를 구사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정형화된 패턴보다는 때로는 변칙적이거나 우발적인 상황이 승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본 축구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본 축구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축구가 역사적으로 겪고 있는 하나의 난제는 일본 축구에는 대형 스트라이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나라 특유의 고립된 역사와 문화가 유전자적인 발전과 개발에 있어서도 정체 현상을 보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피지컬적인 한계의 탈피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일본이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 가마모토라고 하는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있었습니다. 가마모토는 일본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축구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전혀 없는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성과로 인해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회택 선수가 아시아 최고 공격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일본 축구는 내노라 하는 대형 스트라이커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유전자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표팀 역사에서도 한때 최장신 공격수로 김재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재한 선수의 신장은 1m 88cm였습니다. 지금 보면 김민재 선수보다 작았고 손흥민 선수보다는 조금 더 큰 신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크레인 타워급의 공격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재한 선수의 경기력은 지금 기준에서는 느리고 제공권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 선수들은 신장이 180이 넘으면 운동 능력에서 현저히 떨어졌을 정도로 피지컬적인 개선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김재한 선수의 비유는 일본은 아직도 이러한 피지컬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적인 한계로 일본 축구에서는 아직도 월드 레벨의 대형 스트라이커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일본 축구의 자원들이 미들진으로 편중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피지컬적인 한계로 대형 선수들이 부족한 반면 대다수의 자원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핸디캡이 두드러지지 않는 미들진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은 대다수가 공격수로서의 재능이나 순발력 등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비수로 성장하고 있고, 지금 아스널에서 뛰고 있는 일본 대표팀의 수비수인 토미야스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수들의 이러한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 등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외소한 피지컬의 슈퍼스타들이 일본 축구의 모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는 티키타카가 일본 축구의 핵심 요소로 채택되었고, 이를 지금의 일본 축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잡았던 감독이 바로 지금 현재 베트남 감독직을 맡고 있고 2002년 월드컵 당시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던 트루시에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지컬적인 핸디캡으로 인해 지나치게 트루시의 축구를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형 공격수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일본 축구는 심하게 말하면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는 듯한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모리아스 감독의 전술 역량 역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더블 스쿼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선수 기용은 어떤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워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전술 운영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안컵은 아시아 축구에서는 최고군의 대회인데, 이런 대회에서 특히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베스트 11이 확고하게 구성되어서 그 예봉을 날카롭게 갈고 나와야 하는데, 일본의 지나친 로테이션은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테이션은 일본의 자원들이 미들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선수를 기용해도 견고한 조직력 안에서 활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전술 변화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에는 손흥민과 같은 슈퍼스타 리더가 없다는 점입니다. 호주전에서 보았듯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또 그런 페널티킥을 자신이 아니라 동료 후배인 황희찬에게 양보하여 동점골을 이끌어내고, 이어서 직접 프리킥을 환상적인 슈퍼골로 연결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대역전극을 프로듀싱하는 주장 손흥민과 같은 리더가 일본에는 없다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큰 아쉬움이자 동시에 크나큰 부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항상 가지게 하는 슈퍼매직 이강인과 같은 선수가 없는 것도 역시 일본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단 2명의 선수만으로도 상대팀의 기를 제압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팀 스피릿을 과시하는 우리 대표팀의 아우라가 일본은 무척이나 부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리드의 부재와 더불어 일본 선수들의 투혼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사는 한마디로 복종의 역사입니다. 복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러한 의식과 문화를 사무라이 문화라고 미화하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기만과 비굴이 웅크리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일본인의 충성은 현대적 의미로 일본인들의 시그너처인 친절로 해석되는 가면 속의 충성과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경기 운영 능력이나 승패를 떠나서 국가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대표팀의 충성도와 투혼이 일본 선수들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것을 쉽게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손흥민, 이강인 등과 같은 불굴의 투지와 팀의 정신력을 제고하는 슈퍼스타들의 동료와 분투가 우리 대표팀의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키면서 경기를 뒤집는 모습은 마치 한편의 만화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일본 축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가 이번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을 했다고 해서 일본 축구가 근본적으로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본 축구의 장점,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기본기와 더 나아가서 무결점의 기본기를 선수들이 갖추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가 일본 축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본이 피지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대형 스트라이커들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일본의 전력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시점을 대비해서 기본기를 더욱 철저하게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티키타카 기반의 조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축구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공격수든 수비수든 축구의 생명은 퍼스트 터치입니다.
공격수의 퍼스트 터치는 곧 골이고 수비수의 퍼스트 터치는 세이브인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퍼스트 터치는 최고의 기본기이고 그것은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